회화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동시대 미술로서 작용을 하나?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외치라고.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회화를 항상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회화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작업이 가지는 잠재성은 둘째치고 그 제도와 문화 자체가 작업들을 그냥 화폐로서 소비를 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들이 그 담고 있는 그 담론 자체, 주제, 작가의 의도 자체도 어떤 화폐 단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건데, 오늘은 아마도 상소님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회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만화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과연 예술의 영역이 그림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심지호고요. 안녕하세요. 조각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전 윤태균입니다. 김상소입니다. 네,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회화 그림은 결국은 일반인 눈에도 소장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옛날 그림은 일단 집에 걸어놓으면 비싼 그림일 거고, 가지는 거,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나왔던 어제 나온 그림, 이런 그림들은 소장 가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는 게 내 눈앞에 있구나의 정도의 그 엄청난 감동?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그 미술 작품을 보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막 만들어진 작품들은 저는 좋은 그림이라 하면 제 눈을 계속 붙잡는 그림들이 좋은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 텍스처가 다르고 형태가 달라지고, 내가 이거 보면 볼수록 모양이 점점 바뀌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소장 가치로서 너무 이거를 계속 뜯어보고 싶어서 마치 책을 구매하는 느낌으로 사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사는 입장, 컬렉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진짜 뜯어보고 싶어서 사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다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사실은 순수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죠. 저도 만드는 사람이지 이제 컬렉터는 아니고. 근데 뭐 제가 이제 들었던 바로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저는 약간 당연히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이 회화를 볼 때는 300년 전 거나 어제 만든 그림이나 똑같은 태도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술에 관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은, 미술계 사람들만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그림에 그 부여되는 가격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물이니까. 근데 이제 동시대 작가들이 만든, 살아있는 작가들이 만든 그림들, 그린 지 얼마 안 된 것들, 그런 게 막 3천만 원이라 이런 거 하면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회화를 보고, 와, 이게 나한테 이런 심미적인 감동을 주는구나, 이거는 3천만 원을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낀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거 나도 하겠는데 왜 3천만 원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 회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그 매체가 가지는 힘 자체, 매체가 담을 수 있는 이미지가 가지는 힘 자체가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미술의 그런 보기 훈련을 탈피해서 본다면은 좀 더 처한 현실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얘기하는 게 저한테 과연 이득일지 잘 모르겠지만, 회화는 사실 지금이 가면 갈수록 좋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현재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당연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회화를 보러 가는 이유는 이제 물론 다 다를 텐데, 진짜 그 회화라서 보러 간 사람들은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맞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나, 맞아. 이런 거지. 그래서 이 회화라는 게 현대 예술로서 가지는 그런 실천성이라는 게 지금의 어떤 그 미술관 구조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무언가를 되게 성심성의껏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더 이상해, 그게. 맞아.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해. 크리피해. 이상해. 뭔가 이상해. 대중들은 그림을 볼 때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는 네.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오래돼서 유명한지, 아니면 유명인이 그려서 유명한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가치는 처음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의문이 드는 거는 그림을 계속 그리는 분들은 많은데 그럼 그 그림들이 가치가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인간의 거의 동물 시절부터의 본능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로스코 벽화부터 이어지는 그린다는 행위 자체, 그리고 모방한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그런 속성인 거고, 이게 어떤 예술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막 먹는 거를 예술로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먹는 행위 자체를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래서 그린다는 행위도 저는 약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미술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결정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지. 근데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유효한 미술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작가들은 나름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고 맥락들을 집어넣고 어떤 동시대 회화를 반영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거들은 이제 자기 그리는 사람들 입장이고, 유통되는 어떤 경로를 보면은 사실 그냥 잘 만들어진 브랜딩된 상품이고, 그쵸, 그 그쵸. 상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만 소비가 되는 거죠. 그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가 담고자 하는 미학적인 함의가 과연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면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거를 깨고 싶어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작업도 자본주의적인 어떠한 담론들과 이미지 유통에 관련된 것을 이제 주제로 담다 보니까 어떻게 그 현실에서 그림이나 아니면 작품이 되는 고지식한 아니면 되게 보수적인 프레임과 형식 자체를 작품이 내재적으로 내파를 일으키면서 깨트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도 주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한 명의 어떠한 작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냥 제가 이 형식과 판매되는 양태와 이게 누구한테만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깨버리겠다, 작품이 해체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매김을 한다 할지언정 이게 과연 직관적으로 이 연결이 되는가는 사실은 이건 자본의 선택을 받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거 마치 뱅크시 같은 것 같아요. 그 뱅크시가 옥션에 당선되자마자 그림을 부시려고 파쇄기에 그림을 했는데 중간에 잘려서 13억짜리가 10배? 300억인가? 로 이렇게 부풀려졌잖아요. 그렇게 부풀려진 어떠한 그런 양태를 보자면 이게 그 아무리 개인 작가 한 명이 이거를 역전하겠다고 부신다고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예술적인 후첨으로 덧입혀져서 오히려 그게 더 자본이 붙게 되는 태도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술적인 행위 아니면 되게 실험적인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욱더 예술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게 돼서 자본이 많이 달라붙게 되는 형태로서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감상과 이해라는 거를 전제로 놓는 거는 이미 끝난 것 같거든요. 그건 너무 전통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손쉽게 개체화될 수 있는 어떤 작업들, 이제 특히 조각과 회화들, 영화나 어떤 무빙 이미지처럼 디지털 파일로 변환돼가지고 쉽게 배포될 수 없는 것들, 네. 얘네가 사실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가 판매가 될 수 있고 미술관이 얘네를 소장할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떤 하나의 틀지어진 소비주의인 거죠. 어떤 미술관에서 아무리 작가가 되게 급진적이고 진짜 막 혁명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냥 그 조각과 회화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게 안전하게 미술관에서 놓여 있을 때 이게 과연 그 사람이 하고자 이렇게 진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인가? 그래서 하나의 어떤 화폐 단위인 거죠, 그 내용 자체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5년, 10년 전부터 그 철학계에서도 그렇고 미술계에서도 그렇고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그 이론이 엄청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신유물론이랑. 근데 사변적 실제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되게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다 해체하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네.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작품 안에 반영을 엄청 많이 해요. 맞아요, 책도 맞아요. 열심히 읽고 네. 그런 내용들을 자기 작품 안에 막 담는데 그 작품이 이제 깔끔하게 딱 완성이 돼서 미술관에 그대로 놓이는 거죠. 그 안전하게 차단된 미술관 안에.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 철학이 진짜 말하고자 한 어떤 실천성은 싹둑 잘린 채 그냥 내용만 보기 좋게 포장이 돼서
미술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전 이 부분에서 되게 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스타일이라는 거랑 같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큐레이터한테 저 작업을 할 때 왔다리 갔다리 텔레비전 그만해라. 또 퍼포먼스도 하고 조각도 하고 갑자기 사진도 다르고 광고적인 이미지도 다르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너 작업에 문어발 시킨 것 같다. 한 매체에 대한 깊이성이 떨어진다. 스타일이 없다. 그 매체했을 때 사로잡힘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떠한 태도로서 저에게 왔는지도 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큐레이터님이시고 기획자님이 저에게 있는 어떤 애정어린 시선이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면은 말씀 주셨듯이 기관에 잡히거나 하나의 화폐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일이 한눈에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현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어떠한 스타일 하나를 고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컨텐츠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저희 그 사변적 실제론이 왜 유행을 하게 되고 지금 막 화두가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유튜브 봤다가 갑자기 구글 했다가 인스타그램 켰다가 거기서도 많은 채널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되고 그 모든 경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총집합적으로 저를 구성하고 있는 태도가 될 텐데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고 그걸 모국어로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스타일, 하나의 뭐 고수된 어떠한 컨텐츠만을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감각으로서 그게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좀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이고 되게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작가라는 그 한 명이라는 정체성 이게 다시 부활했는데 사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어떤 작가라는 이름이 가지는 권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막 스타 작가들 빼고는. 근데 좀 이게 문화적인 현상이긴 한데 한때는 되게 집단적인 문화가 유행했었어요. 어떤 히피 문화라든지 펑크라든지 그런 게 유행을 했는데 다시 어떤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굉장히 개인적인 문화들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들었다면 이제 개인의 맞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시 그 개인으로 모이는 그런 응집성들이 작가한테도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가에게 요구되는 응집된 자아라는 것, 고정된 맞아. 자아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요구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또 신진 갤러리들의 등장인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실린더도 그렇고요, 피투원도 그렇고 젊은 작가들. 젊음의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신진 갤러리의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그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젊은 작가들을 이제 발굴해서 해외에 쉽게 유통하게 되는 갤러리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작가적인 고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니까 본인 시대에서는 사실 작가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됐었다. 이것저것 해도 그게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냥 작가의 어떤 특이한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어떠한 미감적인 독특함을 보여주는 게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해외 유명 바젤이라든지 프리즈라든지 엄청 어린 나이에 20대 중후반쯤 나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화의 장이 열렸고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젊은 갤러리들의 니즈에 맞춰서 컨셉추얼함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교수님은 안 살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감도를 어떻게 이 젊은 작가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체감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 주신 개인으로서의 응집성을 요구받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저 어떤 미감과 취향을 가장한 소비주의라는 그쵸, 말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작품에 대한. 그럼 그게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며 그 결국은 대중들이 매기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가 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어떤 일반 대중 혹은 소비자라기보다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그 회사끼리 비즈니스하는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하죠? B2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미술 시장은 그 풀이 크지 않고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안 보여요. 뱅크시 예시로 들자면 뱅크시가 그게 파쇄되는 게 되게 막 일반 대중분들에게 엄청나게 뭔가 어떻게 한 명의 작가가 저렇게 파격적인 짓을? 그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 30억짜리를 파손시킨 사람을 어떻게 못 잡아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막 뱅크시가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 당연히 알죠. 분위기 조성 정도 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현대 미술에서 이 회화가 가지는 성격이 뭘까? 이 고민이 좀 드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다가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학부 때 복전을 이제 회화를 해서 사실은 조속과 수업보다 회화과 수업을 더 많이 들었는데요. 되게 저 그 수업 내내 분장하고 다녔어요. 그 가발 쓰고 남장하고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복수 전공생이니까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수업까지 이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장하고 가발 쓰고 목소리 변조하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상상이 잘 안 되네. 진짜 변장을 변장한 하고 사람의 진짜 수업을 딱 그런 들었어요. 느낌. 변장했다 이 사람. 약간. 그때 막 부캐 생기기 전에 막 맞아. 그 유재석 그 부캐 나올 때 그 부캐 흥했잖아요. 그 전에 맞아. 제가 훨씬 전. 부캐를 하면서 2, 3년을 그 회화과 수업을 그렇게 들었어요. 당연히 회화과 실기실에 갔을 때도 남장하고 갔어요. 남장하고 새벽까지 야작해. 막 가발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왜 분장을 하면서까지 왜 탁과 수업을, 그러니까 복수 전공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냐 하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하는 저, 이성적 언어를 쓰는 제가 비이성적인 회화적 언어를 차용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돼서 다른 신체, 그러니까 성별조차 다른 욕구를 탐닉하는 자를 만들어서 그 탐닉하는 자가 얼마만큼 비이성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학부 내내 진행을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몇 없긴 하지만 되게 뭔가 섹슈얼리티하면서 초현실적인 느낌의 어떤 그림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저 따름의 이제 예쁘장하게 잘 그렸어요. 네. 그걸 오래 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등장했던 게 이 그림은 사실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브제였던 거죠. 그림은 사실은 화면 안으로의 몰입, 어떤 작가가 보는 창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임새 있는 그림, 되게 조각적인 그림인 거죠. 아무리 평면이고 그림이라 할지언정 이게 그림의 위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림을 그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이제 그림은 무엇인가를 이제 그때 상수 작가랑 엄청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그림이 아니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그냥 아연 작가가 했던 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보는 퍼포먼스고 필요해서 그려진 그림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그 아연 작가의 생각에는 이건 그림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던 근데 이제 일인데, 뭔가 그래서 약간 작동 방식을 보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퍼포먼스를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 아까 얘기한 원초적인 그리고 싶은 욕망. 근데 그림이잖아요. 회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개인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 맞아요. 자기가 한 그림이 아닌 거죠.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가씨, 그 기억나. 그 가씨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 가씨가 회화 작가들만큼 뭔가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뭐 회화 작가들은 놀고 있냐고. 그 진짜 12시간씩 반으로 딱딱 잘라서 유아연으로 살고 가씨로 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뭐 페인팅만 하는 사람들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긴 어렵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약간 자기 게 아니라는 게 사실 그 개인의 어떤, 특히 작가의 주체성과 자아라는 게 어떤 그 작가의 진정성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이란 건 없는 거고요. 제도랑 경제랑 문화산업에 의해서 윤곽지어진 게 사실 작가적 자아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스타 작가들, 인플루언서 작가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더 뜨기 시작하는 맞아, 거고, 맞아. 그게 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작가들도 사실 거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작가한테 부여된 그런 창조성이라는 신화, 사실 새로운 것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이제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철학들로 인해서 그 무한한 창조성이라는 게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약간 오독이 돼가지고 그거를 작가한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한테 부여된 그런 어떤 창조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그 브랜딩된 그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지금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디오 좋아하시는 아저씨들 중에서 릴데크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릴데크 그 막 7, 80년대 방송국에서나 쓰던 거잖아요.
LP판 전에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그 자기 테이블 돌려요. 빙글빙글.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요즘에 그냥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릴 테이프도 생산이 안 돼가지고 동료 가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바이닐로 틀어서 직접 녹음을 하고 이제 감상을 그걸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디지털로 듣는 거랑. 그 감성이 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성들. 그래서 회화도 사실 그런 거죠. 어떤 육체적 미술계 감성인가요? 네? 육체적 감성인가요? 릴데크라는 그 기계가 주는 어떤 향수인 거죠. 그치, 향수지.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주는 향수라면 그 기계가 실존해서의 그 향수. 그쵸. 내가 이걸로 듣고 있다는 그런 거. 좋잖아. 그쵸. 그래서 회화도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로 어떤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어서 어떤 미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회화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종의 포스트 모던과 모던의 그 예전 미술에 대한 향수에 의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향수에 적게 만드는 그런 감성들에 취하게 할 수는 있죠. 회화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우리가 그 흔히들 생각하는 그 동시대 미술로서 작용을 하나?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외치라고. 저는 진짜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막 그래서 저는 나도 가만히 덧붙이고 있는데 싶은 게 왜냐면 그림은 제가 내가 그리는데 왜 네가? 저는 회화를 항상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회화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작업이 가지는 잠재성은 둘째치고 그 제도와 문화 자체가 작업들을 그냥 화폐로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들이 그 담고 있는 그 담론 자체, 주제, 작가의 의도 자체도 어떤 화폐 단위가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어떤 주제와 담론으로서 화폐화된 작업들이 그게 아무리 어떤 급진성을 내부적으로 담고 있을지언정 그 포맷 자체를 깨부시기 힘든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너무 견고해져 버렸다.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견고해진 지점에 있어서의 물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향수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완전한 1대1 대응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성이 있는 것이 향수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전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진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질성이 있어서 신체를 대신할 수도 있는 어떠한 급진성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조각도 그렇고 다른 설치물도 그렇고 사실 판매되는가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판매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이게 단순히 자본의 어떠한 프레임 안에 갇혔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자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문화에 관한. 저는 그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포맷에서 그 토큰화돼서 유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체제들을 어떻게 일탈할 수 있을까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다뤄지겠죠. 뭔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들은 10년, 20년 전에서의 어떤 급진성들이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도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제도권의 20년 전의 제도권의 양태들을 다시 역전시키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속도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감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물성적인 유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그럴 것인데 라는 회의적인 태도는 창작자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울분을 토해버렸네. 그런 말이 아니었고. 네. 그렇지, 그런 말처럼 들리진 않았어. 미술이 지금의 어떤 제도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그 작가 한 명 한 명이 캐릭터로 이렇게 맞아요. 취급이 되고 작품이 그냥 미술관에 갇혀가지고 의미에 집착하는 결정화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술관이. 맞아요. 전혀 그 밖과는 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미술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떤 보는 사람들에게 그 지속적인 어떤 미학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감각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혹은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미술의 언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릴데크처럼 점점 그렇게 유물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거고, 작가들은 뭐 열심히 하겠죠. 나는 동시대적인 거를 취급하고 있고 난 굉장히 첨단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막상 그것이 다뤄지고 유통되고 취급되고 연구되는 걸 보면은 사실상 그런 앤틱 상품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그래서 동의해요.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 굉장히 실천적이고 개입할 수 있고 행동주의적이라면은 오늘날의 가장 행동주의적인 예술은 게임이 아닐까. 게임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패턴과 알고리즘을 바꿔놓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미술이란 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계 안에서 팽배한 흔히들 말하는 그 보그 병신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미술 병신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미술 병신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냥 그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말을 미술 병신체로 하는 근데 또 많이 쓰시지 않나요? 태균님 특히나? 뭐를요? 그 어려운 말들이요. 아, 미술 해석해야 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해석이 안 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미술이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해석이 없을 때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굳이 미술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